은성아, 이 자켓 한번 걸쳐봐. 이거 내가 작년에 이탈리아 출장 갔을 때 큰맘 먹고 산 건데 요새 나한테 배가 좀 나와서 안 맞더라고. 너는 아직 몸이 말랐으니까 딱일 거야. 아, 참. 소매 끝에 보풀 좀 있는 건 내 마누라 보고 좀 떼달라고 해. 이거 정가로 사려면 내 연금 석 달치는 꼬박 모아야 할걸. 그래도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이런 것도 챙겨주고.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고층 빌딩. 숲, 서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일식집 미나토의 개별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12월의 시린 바닷바람에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고 제 앞에는 한 점에 몇만 원은 좋게 할 법한 선홍빛 참치 뱃살이 화려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안은 마치 거친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습니다. 32년 동안 인천 남동공단의 뜨거운 열기와 기름때 묻은 쇳덩이 사이에서 반장님 소리 들으며 내 손으로 일군 인생을 훈장처럼 여기며 살았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놈이 던져준 그 헌 옷 한 벌에 제 평생의 세월이 순식간에 구제, 시장 바닥에 내팽개쳐진 기분이 들더군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놓고 욕을 먹거나 무시당할 때일까요? 아니요. 나를 위한다는 가증스러운 명목하에 동정의 탈을 쓴 무례함을 당할 때입니다. 그날 제 친구 상구는 제 손목을 억세게 잡고 계산대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는 듯 점원에게 카드를 내밀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여기 이 친구는 평생 공장에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연금 몇 푼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친구니까 내가 낼게요. 야, 은성아, 너는 돈 걱정 말고 그냥 맛있게 먹어. 내 형편에 이런데 언제 또 와보겠냐? 내가 가끔 불러줄 테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 순간 저를 바라보던 식당 점원의 그 미묘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저 할아버지는 돈 있는 친구 옆에 붙어서 얻어먹으러 온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찰나의 동정 어린 시선. 그 시선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정말 돈 5만 원, 10만 원이 없어서 그 자리에 나간 줄 아나 봅니다. 저는 그저 30년 넘게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청춘을 다 바치고 이제 막 숨을 돌리며 옛날 교복 입고 신포동 뒷골목을 누비던 그 순수했던 동창놈들이 그리웠을 뿐인데 말이죠. 제 이름은 최은성입니다. 올해 65, 인천에서만 60년을 넘게 산 이 도심의 소음과 매연이 혈관에 흐르는 평범한 노인네입니다. 3년 전 퇴직할 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만하면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아내와 함께 남동구 구월동 24평 아파트 한 채 지켰고 우리 아들놈은 저 닮아 손재주가 좋아 안산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꾸리며 제 몫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 92만 원. 그리고 아내가 소래포구 근처 반찬 가게에서 소일거리로 벌어오는 80만 원을 합치면 우리 노부부 가끔 수봉공원 산책하고 단골 국밥집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기엔 충분히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했던 제 노후가 이른바 성공했다는 친구들과의 모임 한 번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35년을 형제처럼 지냈다고 믿었던 놈들이 제 아들의 땀방울을 노가다라 비하하고 제 아내의 노고를 구질구질한 고생으로 치부할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날카롭게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왜 30년 넘게 쓴 핸드폰 번호를 미련 없이 바꾸고 그놈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혼자 인천대공원 구석 벤치에 앉아 1,5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비로소 진짜 자유를 느낀다고 말하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고도 노후의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럼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지옥 같던 환대와 35년 우정의 밑바닥을 보게 된 그 사건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아니라 내 곁에 둔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요. 아침 6시, 32년 동안 단 하루도 어긴 적 없던 알람 소리가 울리지 않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여전히 그 공포스러운 정적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뜹니다.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아내는 소래포구 근처 반찬 가게의 새벽 시장을 돕기 위해 벌써 집을 나섰거든요. 60대 중반, 남들은 은퇴하고 손주 재롱 보며 산다는데 제 아내는 60 넘은 나이에 빨개진 손으로 찬물에 물을 씻고 배추를 버무립니다. 거실로 나오면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수조속 같습니다. 들리는 건 베란다 너머로 가끔 지나가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의 먼 굉음뿐이죠. 남동공단 2단지 대일정밀이라는 현판 아래서 저는 32년을 살았습니다. 여름이면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쇳가루를 마셨고 겨울이면 손가락이 곱아 터지는 추위 속에서도 기계를 돌렸습니다. 그때는 그 기름 냄새가 제 인생의 훈장인 줄 알았습니다. 최 반장, 자네 없으면 우리 공장 안 돌아가. 사장님의 그 입에 발린 한마디가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퇴직금을 정산하고 공장 문을 나선 그날 깨달았습니다. 30년 넘게 나를 지탱하던 반장이라는 직함은 공장 정문을 나서는 순간 먼지처럼 흩어지는 환상이었다는 것을요. 퇴직 후의 하루는 정말이지 끔찍하리만치 깁니다. 아침 9시 아내가 나간 뒤 정막이 감도는 9월동 아파트 거실. 소파 가죽이 제 엉덩이 모양대로 푹 꺼질 정도로 앉아있다 보면 내가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거실의 낡은 서랍장처럼 박제되어 가는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1번부터 200번까지 몇 바퀴를 돌려봐도 화면 속 화려한 세상은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행성의 이야기 같더군요. 매달 25일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 92만 원. 그리고 아내가 무릎이 시리다면서도 악착같이 벌어오는 80만 원. 합쳐서 172만 원. 공과금 내고 보험료 내고 아들놈 가끔 반찬값이라도 쥐어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등산 갈 때 마시는 막걸리 한 병가뿐입니다. 남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게 어디냐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자괴감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하며 청춘을 바쳤나 싶은 생각에 문학산 언저리를 하루 종일 걷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거실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이었습니다. 35년 전 인천 신포동 골목에서 교복 단추 하나 풀고 떡볶이 국물 튀겨가며 웃던 그 녀석들이었습니다. 상구, 얘들아, 우리 다들 나이도 먹었는데 얼굴 한번 보자. 이번엔 내가 한턱 낼게. 송도 미나토 알지? 거기서 뭉치자. 상구. 그놈은 우리 중에서 가장 잘 나갔습니다. 강남 부동산 큰손이 됐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굳이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는 형편이 다르면 대화의 결이 달라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유독 외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못한 채 거실 벽지만 쳐다보고 있던 제게 그놈의 메시지는 마치 다시 세상으로 나오라는 초대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친구들인데 뭐 어때? 돈이 많든 적든 만나면 그저 옛날 이야기나 하겠지. 저는 신발장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구두를 꺼냈습니다. 3년 전 퇴직할 때 동료들이 선물해준 이제는 광택이 죽어버린 가죽 구두였습니다.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치 그 구두에 광이 나면 제 빛바랜 자존심도 다시 살아날 것처럼요. 거울 앞에 서서 아내가 사준 낡은 바람막이 대신 예식장에 갈 때나 입던 캐캐 묵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끼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거울 속에 저는 오랜만에 최 반장이 아닌 최은성이라는 남자로 돌아온 것 같아 묘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설렘이 저를 얼마나 잔인한 구렁텅이로 밀어넣을지 말입니다. 35년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날카로운 칼날이 제 심장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미처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열차가 문학터널을 지날 때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던 건 아마도 다가올 비극에 대한 복선이었을까요? 송도 국제도시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동공단의 녹슨 크레인들과는 전혀 다른 번쩍이는 유리벽의 건물들.
그 낯선 풍경 속으로 저는 발을 들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그 모임의 장소로 말입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역에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니 제가 살던 구월동과는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기하학적인 빌딩들과 그 사이를 매끄럽게 빠져나가는 외제차들의 행렬, 남동공단의 녹슨 크레인과 칙칙한 컨테이너들만 보고 살던 제게 이 화려한 도시는 마치 제가 초대받지 않은 잔치집 같았습니다. 일식집 미나토는 송도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다는 주상복합 건물 4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어제 아내가 정성껏 다려준 양복깃을 매만졌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위축됐습니다. 32년 동안 공장에서 반장님 소리 들으며 당당하게 살았는데 고작 금가루 뿌려진 일식집 문 앞에서 손바닥에 땀이 배다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마자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함께 고급스러운 정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복도 끝 방으로 가니 이미 도착한 상구와 중식이가 가죽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더군요. 어이, 최 반장. 오랜만이다. 상구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수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박힌 굳은 살과 손톱 밑에 지워지지 않은 미세한 기름때를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그놈의 시선이 제 손끝에 머물렀다 떠났습니다. 상구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달린 손목을 까딱이며 제 양복을 훑어보더군요. 야, 은성이, 너 살이 더 빠졌냐? 옷이 왜 이렇게 헐렁해? 좀 잘 좀 챙겨 먹고 다녀라. 얼굴이 반쪽이네. 걱정해주는 척 건네는 그 말 속에는 너 참 고생하며 사는구나라는 묘한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중식이는 맞춤 정장인지 몸에 착 붙는 옷을 입고는 거만한 몸짓으로 제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1인당 30만 원은 좋게 넘을 법한 스페셜 코스 차림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한 달 연금 92만 원의 3분의 1이 이 한 끼 식사로 날아가는 셈이었죠.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실컷 먹어라. 은성이, 너 공단에서 일할 때 이런 거 구경이나 해봤냐? 여기가 주방장이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온 생선만 쓴다더라고. 상구의 자랑 섞인 호의가 시작됐습니다. 곧이어 선홍빛 참치 뱃살과 금가루가 뿌려진 회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이 휘둥그레질 광경이었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기가 무거웠습니다. 상구와 중식이는 회를 입에 넣기도 전에 요즘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얼마가 올랐네. 이번에 새로 뽑은 벤츠 승차감이 어떻네 하며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쳤습니다. 야, 중식아. 너 이번에 산 주식 대박 났다며? 은성이 봐라. 부러워서 입도 못 대잖아. 은성아, 너도 퇴직금 좀 남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좋은 정보 하나 줄게. 설마 그 쥐꼬리만 한 연금만 믿고 버티는 건 아니지? 상구의 비웃음 섞인 농담에 방 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술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쓰디쓴지 모르겠더군요. 30년 넘게 쇳가루 마시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아파트 한 채 지켜낸 제 인생이 이놈들 앞에서는 그저 정보력 없고 가난한 노인네의 발버둥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상구가 옆에 두었던 커다란 종이 가방을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참, 은성아. 이거 아까 말한 그 자켓이다. 작년에 이탈리아 출장 갔을 때 산 명품인데 나한테는 이제 좀 작더라고. 너처럼 마른 애들이 입어야 태가 나지. 버리긴 아깝고 해서 챙겨왔다. 그놈은 선심 쓰듯 자켓을 꺼내 제 어깨에 툭 걸쳐 주었습니다. 야, 딱 맞네. 야, 중식아 봐라. 은성이 이거 입으니까 갑자기 부잣집 영감탱이 같지 않냐? 은성아, 소매 끝에 보풀 좀 있는 건 내 와이프 보고 잘 좀 떼달라고 해. 이거 살려 해도 너 몇 달치 연금 다 털어야 해. 그러니까 아껴서 잘 입어라, 알았지?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친구가 주는 선물이라기엔 그 행동이 너무나 모욕적이었습니다. 명품이라며 생색을 내면서도 소매가 해진 옷을 건네며 제 아내를 수선공 취급하는 그 말투, 그리고 제 연금 액수를 조롱하듯 덧붙이는 그 가벼움.
제 어깨에 얹힌 그 옷이 마치 무거운 족쇄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야, 상구야. 아무리 그래도 보풀난 옷을 선물이라고. 제 입에서 작은 항변이 나오려던 찰나 중식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은성아, 상구가 너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 토 달지 말고 고맙게 받아라. 너 요새 옷 한 벌 사기도 빠듯한 거 우리가 다 안다.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런 거라도 나눠 입어야지. 그들은 자기들이 아주 훌륭한 자선을 베풀고 있다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자켓을 차마 벗지도 못하고 마치 박제된 짐승처럼 그 자리에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전 코 흘리게 시절 함께 자장면 한 그릇 나눠 먹으며 우리 나중에 성공해도 절대 변하지 말자고 새끼손가락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던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 저라는 초라한 거울이 필요한 괴물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송도의 야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제가 앉아있는 이 방 안은 역겨운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먹은 참치회가 목구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상구가 제 아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입에서 제 자부심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상구가 참치머리 구이를 젓가락으로 툭툭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의 눈은 이미 반쯤 풀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조롱의 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더군요. 야, 은성아. 근데 내 아들놈은 요즘도 안산에서 그 인테리어인가 뭔가 그거 하냐? 지난번에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던데. 야, 너도 참 독하다. 애를 그런 험한 데서 굴리냐? 내 아들은 이번에 서초동에서 로펌 옮기면서 계약금만 억 단위로 받았다는데 내 아들 얘기 들으니까 내가 다 가슴이 미어지더라. 상구의 입에서 로펌이니 억 단위니 하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아들 현수, 저 닮아서 손재주 하나는 끝내주는 녀석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아버지, 저는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적성에 맞아요라며 연장을 들었을 때 저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안산공단이며 신도시 아파트 현장을 누비며 제 기술로 정직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땀냄새 풀풀 풍기며 집에 와서는 아버지, 이번에 공사 크게 하나 끝냈어요 라며 제 주머니에 50만 원을 찔러주던 제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구는 제 아들의 그 고귀한 노동을 마치 구걸이라도 하는 하찮은 짓처럼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야, 상구야. 노가다라니. 걔도 자기 기술 가지고 사업하는 거야. 현장에서 사람들 부리고 디자인도 자기가 직접 해. 너희 아들 공부 잘해서 변호사 된 거 축하하지만 우리 현수도 자기 인생 당당하게 살고 있어.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을까요? 중식이가 옆에서 거들며 제 잔에 술을 들이부었습니다. 은성아, 상구가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요새 누가 몸쓰는 일을 알아주냐? 그거 다 배운 거 없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상구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자기 빌딩 관리소에 자리 하나 비니까 정 안 되면 현수 거기 관리인으로라도 넣어주겠대. 야, 밖에서 먼지 마시는 것보다 에어컨 나오는 데서 열쇠 꾸러미나 돌리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중식이의 웃음소리가 일식집 천장을 울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제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에어컨 밑에서 열쇠 꾸러미나 돌리는 관리인, 제 아들이 밤새 도면을, 그리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며 일군 그 열정을. 이놈들은 고작 배운 것 없는 자의 고생으로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한술 더 떠서 제 아내 이야기까지 꺼내더군요. 야, 그리고 내 마누라도 문제야. 소래포구 그 비릿한 데서 반찬 배달이나 하고 말이야. 은성아,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애들이라도 잘 키웠어야지. 내 마누라는 요새 백화점 문화센터 가서 프랑스 자수 배우러 다닌다. 너희 집처럼 온 가족이 몸뚱이로 때우는 거 보면
내가 진짜 친구로서 잠이 안 와. 야, 너 이거 참치 더 먹어. 내 마누라가 소래포구에서 생선 대가리 만져서 번 돈으로는 이런 거 평생 구경도 못 시켜줄 텐데 오늘 배 터지게 먹고 가야지.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넘게 남동공단 차가운 바닥에서 쇳가루 마시며 일할 때도 아내가 소래포구 찬물에 손이 터져가며 반찬을 버무릴 때도 우리 가족은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우리 몫의 삶을 일구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은 35년 지기 친구라는 놈들은 그 숭고한 삶의 궤적을 무능력의 증거로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화려한 참치회가 갑자기 썩은 생선처럼 보였습니다. 상구가 제 어깨에 걸쳐준 그 보풀 일어난 명품 자켓은 이제 제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꽉 쥔 주먹을 부르르 떨며 상구를 쳐다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상을 뒤엎고 그놈의 잘난 입에 소주병이라도 쳐박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65의 노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싸워봤자 저만 격 떨어지는 가난한 영감탱이가 될 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상구야, 너 말이 좀 심하다. 우리 가족,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만큼 막 살지 않았어.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초라해 보여서인지 구분이 안 가는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상구는 제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며 다시 잔을 채웠습니다. 야, 은성아. 친구 사이에 이런 말도 못하냐? 다 너 잘 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 아냐? 너 그 연금 92만 원 가지고 나중에 병원비나 나오겠어?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자, 술이나 마셔. 오늘 계산은 내가 한다니까.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 그 독 묻은 배려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이 괴물들은 제가 아파할수록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며 희열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친구들의 모임이 아니라 저를 제물로 바쳐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잔치상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술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밑에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아버지, 오늘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드시고 조심히 들어오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문자가 화면에 떠 있더군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하며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의 사랑을 받는 내가 왜 이런 천박한 놈들에게 동정을 받아야 하는지, 왜 내 가족의 명예가 이런 일식집 방구석에서 쓰레기처럼 취급받아야 하는지. 참치 회의찬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제 속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이 지옥 같은 방에서 걸어나가게 만든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아, 맞다. 중식아, 너 다음 달에 우리 부부 동반으로 베트남 다낭 가서 골프 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은성이 너도 갈래? 아, 너는 골프채도 없지? 내 연금으로는 비행기 표도 못 살 텐데. 내가 비행기 표랑 숙박비는 내줄 테니까 너도 내 마누라 데리고 와라. 소래포구 비린내 좀 빼줘야지, 안 그러냐? 상구의 그 가벼운 웃음소리가 제 귀청을 때리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제 영혼이 난도질 당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35년의 우정, 그건 이미 죽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켓을 벗어 옆자리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그 식탁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표랑 숙박비는 내가 내줄 테니까. 소래포구 비린내 좀 빼줘야지. 상구의 그 가벼운 웃음소리가 일식집 천장을 울리며 제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놈은 자기가 대단한 성인군자라도 된 양, 제 마누라를 무슨 냄새나는 불가촉천민 취급하며 껄껄거렸습니다. 35년 전 상군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 때
제 어머니는 남몰래 상구네 집 앞에 쌀한 포대를 가져다 놓으시곤 했습니다. 그때 상구 어머니가 흘리시던 그 고마움의 눈물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지금 눈앞에서 금시계를 차고 제 아내를 비하하는 이 괴물의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중식이는 한술 더 떠서 핸드폰을 꺼내 제주도 골프장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야, 은성아. 상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고집 피우지 마라. 너희 내외가 제값 내고 이런 여행을 언제 가보겠냐? 부부 합치면 500만 원은 깨질 텐데 그거 내 연금 반년치는 넘지 않냐? 상구가 너 생각해서 쾌척하겠다는데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할 판에 얼굴은 왜 그렇게 굳어 있어? 야, 분위기 깨지 말고 잔들어. 제 손에 들린 소주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500만 원. 제게는 1년 농사나 다름없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라는 놈들이 내미는 그 돈은 여행 경비가 아니라 저를 영원히 그들의 밑바닥 배경으로 묶어두려는 노예 계약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돈을 받아드는 순간 저는 죽을 때까지 이놈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얻어먹는 노인네로 낙인 찍힐 것이 뻔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어제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어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오른 아내. 저녁상을 차려주며 여보, 이번 주말엔 우리 수봉공원 가서 국수나 한 그릇 먹고 올까요? 돈도 안 들고 바람 쐬기 좋잖아요 라며 수줍게 웃던 그 선한 눈망울. 제 아내는 비록 소래포구 비린내를 묻히고 살지만 남의 돈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 아내를 상구 이놈은 250만 원짜리 비행기 표 한 장으로 세탁이 필요한 더러운 존재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상구야, 나 베트남 안 가. 아니, 못 가.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웃음기가 싹 가신 방 안에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상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야, 최은성. 너 지금 내 호의를 거절하는 거냐? 내가 너 불쌍해서 큰맘 먹고 베푸는 건데 내가 뭔데 안 간다 만다야? 너 진짜 자존심만 살아서는. 그래,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라. 공장에서 쇳가루 마시던 습관 어디 가겠냐? 구질구질? 그래, 상구야. 너 눈에는 내가 구질구질해 보이겠지. 근데 나는 단 한 번도 남의 돈 공짜로 팔한 적 없어. 내 아들이 안산 현장에서 먼지 마시며 벌어온 돈, 내 마누라가 찬물에 손터가며 번 돈, 나는 그 돈이 내가 가진 그 수십억 건물보다 훨씬 더 귀하고 자랑스럽다. 내가 던져주는 그 헌 자켓, 그 비행기 표, 그거 나한테는 선물 아니고 모욕이야. 알아들어? 저는 어깨에 걸쳐져 있던 그 보풀 일어난 명품 자켓을 낚아채듯 벗어 상구 쪽으로 던졌습니다. 자켓이 간장 종지에 부딪히며 탁 소리를 냈습니다. 중식이는 야, 은성아.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라며 비명을 질렀고 상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야, 너 오늘 먹은 이 참치값만 해도 내 며칠치 식비야. 얻어먹었으면 고맙다고 인사나 하고 나갈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상구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2년 동안 무거운 기계 부품을 나르며 단련된 제 팔 근육이 파르르 떨리며 힘이 들어갔습니다. 돈? 그래, 오늘 밥값 얼마나 나왔냐? 내 몫은 내가 내고 갈 테니까 걱정 마.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아들이 아버지, 친구들 만날 때 쓰세요라며 넣어준 빳빳한 5만원권 석 장과 제 비상금 몇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한 달 생활비에 큰 타격이 가는 돈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제 영혼이 영영 이 방에 갇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야, 됐다니까. 너 같은 놈한테 돈 안 받아. 그냥 꺼져. 다시는 연락하지 마. 상구는 제 지갑을 보더니 비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놈의 눈에는 제 지갑 속 5만원짜리 몇 장이 우스워 보였겠죠. 하지만 제게는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10만 원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내 밥값이다. 모자라면 내가 더 보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리고 상구야, 중식아. 우리 35년 우정? 오늘 이 참치 대가리랑 같이 다 씹어 먹었다고 생각해라. 나 같은 구질구질한 놈 옆에 둬서 너희들 수준 떨어질까봐 걱정되니까 내가 먼저 꺼져줄게. 방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상구의 욕설과 중식이의 비아냥거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일식집 복도를 지나 계산대를 통과할 때 아까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던 점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싱긋 웃어주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자 송도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는 그렇게 낯설고 무섭던 마천루들이 이제는 그저 속이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제 어깨를 누르던 그 무거운 가식과 억울함이 하나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층 로비에 도착해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단톡방에는 아직도 그들의 조롱 섞인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 알림을 끄고 제가 30년 넘게 지켜온 이 관계의 마지막 매듭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식당 주차장 입구에서 상구의 운전기사가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세차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식당 문을 박차고 나오자마자 송도의 빌딩 숲 사이로 몰아치는 칼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아까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고급스럽게 느껴졌던 그 인공적인 도시의 공기가 이제는 제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리게 파고들더군요. 42층에서 내려다보던 그 찬란한 야경은 온데간데 없고 제 앞에는 그저 높고 딱딱한 콘크리트 벽들이 저를 압사시킬 듯 서 있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한참 내려와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제 낡은 구두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려 퍼지더군요. 주차장 입구 쪽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대형 세단 앞에 서서 쩔쩔매고 있는 한 청년과 그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는 중년 사내가 있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범퍼에 스크래치라도 나면 내가 1년 내내 여기서 차 세워도 못 갚아. 어디서 눈을 그따위로 뜨고 있어? 사내는 상구의 개인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청년은 두꺼운 패딩 점퍼에 형광조끼를 걸친 발렛 파킹 아르바이트생이었죠. 청년의 빨개진 귀끝과 추위의 곱은 손가락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산 인테리어 현장에서 먼지 마시며 아버지, 저 오늘 일당 벌었어요 라며 웃던 제 아들 현수의 모습이 그 청년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구라는 놈은 자기 기사에게조차 갑질의 권력을 이양한 모양이었습니다. 주인이 친구를 무시하니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노동의 가치를 우습게 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죠. 저는 홀린 듯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 일식집 방 안에서 상구에게 멱살을 잡힐 뻔했을 때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보쇼, 기사 양반. 차에 흠집 난 것도 아닌데 왜 애기를 죽이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하잖소. 제 말에 기사가 눈을 부라리며 저를 훑어봤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낡은 양복과 닦아도 광이 나지 않는 구두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아니, 영감님은 누군데 남의 일에 상관입니까? 이 차가 상구 회장님 차라는 거 몰라요? 회장님이 성격이 얼마나 불같으신데 이런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일하면 큰일 난다고요. 상구 회장님. 그 말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35년 전 신포동 떡볶이집에서 500원이 모자라 주인 아줌마 눈치 보던 그 녀석이 어느새 회장님이 되어 사람을 돈으로 환산해 짓밟는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어깨를 툭툭 쳐주며 주머니에서 아까 남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학생, 고생 많네. 날 추운데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 마셔. 자네 잘못 아니야.
세상이 좀 미쳐서 그래. 청년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리는 걸 뒤로하고 저는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기사가 뭐야, 저 영감탱이는? 하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단톡방이었습니다. 저는 길가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나간 뒤에 아비규환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상구, 야, 최은성, 저 새끼 진짜 미친 거 아냐? 내가 좋게 말해줄 때 고맙다고나 할 것이지. 10만 원? 야, 저거지 며칠치 밥값일 텐데 저걸 두고 나가? 자존심 세우다가 굶어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중식, 그러니까 말이다. 상구 내가 참아라. 은성이 쟤도 노후가 막막하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지. 아까 그 명품 자켓도 안 챙겨갔더라. 저거 나중에 아까워서 이불 킥할걸. 상구야, 그 자켓 내가 다시 주워왔다. 나중에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으면 그때 던져주려고. 쯧쯧, 불쌍한 놈. 92만 원 연금 가지고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친구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포식자들이 사냥감을 구석에 몰아넣고 낄낄거리는 소리였습니다. 92만 원 연금. 그 숫자가 그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제게는 32년 근속의 결실이자 제 노후를 지탱하는 신성한 보루였습니다. 그들은 돈의 액수만 보았지 그 돈 속에 담긴 32년의 스름과 땀방울은 단 1원어치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채팅창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저놈들과 보낸 그 수많은 시간은 다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힘들 때 소주잔 기울여주던 상구는 어디로 가고 괴물만 남은 걸까요? 아니면 원래 괴물이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던 걸까요? 밤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송도의 화려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지는 눈송이들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남동공단의 그 시꺼먼 기름때보다 더 어둡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톡방 오른쪽 상단의 메뉴를 눌렀습니다. 채팅방 나가기. 그 5글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거대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됩니다. 은퇴 후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그 끈이 잘려나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끈을 잡고 있는 한 저는 영원히 상구의 헌 자켓을 기다리는 불쌍한 거지 노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아직 송도예요? 눈 오는데 조심히 와요. 오늘 반찬 가게 사장님이 고생했다고 육개장 좀 싸주셨는데 뜨끈하게 데워놓을게요. 얼른 와요. 아내의 그 평범하고도 따뜻한 목소리, 소래포구 비린내가 밴 아내의 손으로 끓여낼 그 육개장 소리에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만 원짜리 참치회보다 아내가 싸온 그 육개장 한 그릇이 훨씬 더 고귀하고 맛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왜 이 송도 마천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야 깨달은 걸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미련 없이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은성 님이 나갔습니다. 그 짧은 문구와 함께 35년의 가짜 우정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상구가 준 자켓도 그들의 동정도 이제 제 곁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아내의 육개장과 아들의 정직한 땀방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을 향해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 입구 계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설마 그놈들이 쫓아온 걸까요? 제 심장이 다시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역 입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서 있던 실루엣이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간 긴장하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드러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제 몸의 모든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건 상구도 중식이도 아닌 제 아들 현수였습니다. 아버지.
현수가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달려왔습니다. 녀석의 머리 위에는 어느새 눈송이가 조금씩 내려앉아 있었고 작업복 위로 걸친 두툼한 패딩 점퍼에서는 안산 공사 현장에서 묻혀온 알싸한 톱밥 냄새와 찬바람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현수야, 내가 여기 웬일이냐? 안산에서 바로 집으로 간다더니 눈도 오고 날이 너무 춥잖아요.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아버지가 오늘 송도에서 친구분들 만난다고 하셔서요. 지하철 타고 가시면 한참 걸릴 텐데 마침 근처 지나가는 길이라 모시러 왔죠.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더 놀다 나오시지. 녀석은 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맑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더군요. 아까 그 일식집 방 안에서 상구가 이 녀석의 삶을 노가다라 비하하고 건물 관리인 자리나 알아보라고 조롱할 때 더 강하게 맞서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다. 놀 만큼 놀았어. 나이 먹으니까 다 부질없더라. 가자, 집에. 주차장 쪽으로 가니 현수가 타는 하얀색 1톤 트럭이 시동이 걸린 채 서 있었습니다. 상구가 타고 온 억대의 독일제 세단들 사이에서 짐칸에 사다리와 자재들이 가득 실린 녀석의 트럭은 유독 투박하고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트럭이 세상 그 어떤 고급차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조수석에 올라타자 훈훈한 히터바람과 함께 아들의 손때가 묻은 핸들, 그리고 컵홀더에 꽂힌 반쯤 남은 1,500원짜리 편의점 커피가 보였습니다. 현수가 핸들을 잡는데 갈라진 손등과 손톱 밑에 지워지지 않은 시꺼먼 기름때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상구의 기사가 비웃던 그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추우시죠? 엉덩이 시트 뜨겁게 올려놨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집에 가면 엄마가 육개장 끓여놨대요. 현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버지를 모시러 온 게 좋은지 실실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송도의 화려한 불빛들이 트럭 유리창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문득 상구가 던져준 그 보풀난 명품 자켓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켓 한 벌에 혹해서 제 아들을 무시하는 놈들 곁에 1분 1초라도 더 머물렀다면 저는 평생 이 아들의 얼굴을 어떻게 봤을까요? 현수야, 내 아버지. 너 아버지가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거 부끄러웠던 적 없냐?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현수가 신호를 대기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가 친구들한테 맨날 자랑하는 게 뭔데요? 우리 아버지는 남동공단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아버지 손에서 나간 부품들이 이 나라 기계 다 돌린다고 얼마나 떠들고 다니는데, 제가 지금 인테리어 현장에서 이 고생해도 버티는 게 다 아버지 보고 배운 건데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 버는 게 진짜 멋진 거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상구의 그 비열한 조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맑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제야 제 가슴속을 맴돌던 도끼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92만 원의 연금, 그리고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50만 원. 누군가에게는 비행기표 한 장 값도 안 되는 돈이겠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쌓아 올린 금자탑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현수야. 아버지가 오늘 큰 공부 하나 했다. 트럭은 송도 국제교를 지나 구월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 안에는 아들이 틀어놓은 옛날 가요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저는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구와 중식이가 있는 그 단톡방에서 빠져나온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과 연결되어 있던 그 얇고 가느다란 줄을 끊어내자마자 저는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구월동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트럭에서 내리자 아파트 상가 식당들에서 풍겨나오는 사람 사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비싼 일식집의 향나무 냄새보다 이 투박하고 정겨운 냄새가 제 몸에는 딱 맞더군요.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현수랑 같이 왔어요? 잘됐다. 얼른 손 씻고 와요. 국 다 데워놨으니까. 아내의 앞치마에서는 소래포구의 갯비릿함 대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아내의 퉁퉁 부은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왜 이래요? 부끄럽게 하며 웃었지만 저는 그 손의 온기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개장 한 그릇, 그리고 아들과 함께 나누는 소주 한 잔. 상구가 말하던 그 동정도, 무시도 없는 이 공간이야말로 저의 진짜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 하나. 그 수첩 안에는 제가 32년 동안 공장에서 기록했던 수많은 기계 결함, 노트와 함께 상구와 중식이와의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꺼내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진짜 노후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잠든 고요한 밤, 거실의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32년 전 남동공단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퇴직하던 그날까지 제 주머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기계 점검 기록부입니다. 수첩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낡은 종이에서 매캐한 기름 냄새와 쇳가루 향이 배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94년 5월 12일 3호기 프레스 유압 실린더 교체, 2002년 11월 8일 신입사원 안전교육 실시. 삐뚤빼뚤하게 적힌 그 기록들 사이사이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기름때가 지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건 상구가 말하던 지저분한 노가다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아들 현수의 대학 등록금이 되었고, 우리 부부가 비바람을 피할 구월동 아파트의 벽돌이 되었으며, 우리 가족이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살 수 있게 해준 제 인생의 진짜 훈장이었습니다. 수첩 갈피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신포동의 한 중국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교복 단추를 풀어 헤친 상구와 중식이, 그리고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치 뱃살 대신 단무지 몇 조각의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구 어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번 꼬깃꼬깃한 돈으로 사준 그 짜장면 한 그릇이 오늘 그놈이 내놓은 30만 원짜리 일식 코스보다 수만 배는 더 따뜻하고 고귀했다는 걸 상구는 알고 있을까요? 사진 속 상구의 맑았던 눈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기에 35년의 세월을 이토록 무참하게 일그러뜨리는 걸까요? 상구가 가진 강남의 건물과 800만 원짜리 자전거, 그리고 억대의 수입차들, 그것들이 상구의 인격까지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놈은 그 화려한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친구를 곁에 두고 깎아내리며 가짜 자존감을 수혈받아야 하는 가련한 영혼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구야, 너는 참 가난한 놈이구나.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92만 원의 연금을 받는 저보다 수억의 월세를 받는 그놈이 훨씬 더 빈곤해 보였습니다. 그놈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잊었고 땀의 가치를 비웃었으며 무엇보다 친구라는 소중한 거울을 스스로 깨버렸으니까요. 저는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그 사진을 천천히 꺼내어 쓰레기통으로 가져갔습니다. 35년의 미련을 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챙겨준 따뜻한 보리차 병을 들고 인천대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시원했습니다. 대공원 호숫가를 따라 걷는데 늘 보던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생경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더군요. 길가에 핀 서리 맞은 풀잎조차 제게는 상구가 준 명품 자켓보다 훨씬 더 값진 예술품처럼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1,5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았습니다. 종이컵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어제 그 일식집에서 마셨던 비싼 사케보다 이 싸구려 커피 한 잔이 제 목구멍을 훨씬 더 부드럽게 타고 넘어갔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 처지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함, 그것이 노후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치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단톡방을 나간 뒤로 핸드폰은 기분 좋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간혹 아들이 보내준 손주 녀석의 재롱잔치 영상만이 알림음을 울릴 뿐이었죠. 이 영상을 보며 웃음 짓는데 문득 어제 그 일식집 주차장에서 만났던 발레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일 것이고 상구 같은 인간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읽어가고 있겠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상구 같은 가짜 부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아들 현수처럼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제 아내처럼 소박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남은 생을 채워가기로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벤치 옆으로 한 노신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에 인자한 미소를 띤 분이었죠.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커피 향이 참 좋네요. 그분과 나누게 된 짧은 대화가 제 노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구와 중식이가 그토록 비웃던 92만 원의 연금을 가진 제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노신사가 건넨 한마디에 제 심장은 다시금 남동공단의 프레스 기계처럼 힘차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향이 참 좋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앉아도 되겠습니까? 제 곁에 앉은 노신사는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새벽의 호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우리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남동공단에서 32년을 보냈다고 하니 그분은 무릎을 탁 치며 반가워하시더군요. 그분 또한 부평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평생을 보낸 은퇴 노동자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은퇴하고 나서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죠. 통장에 찍히는 연금 몇 푼에 내 인생의 무게가 정해지는 것 같아 잠도 안 오더군요. 근데 말이요, 최 선생. 우리가 그 쇳가루 마시며 키워낸 자식들, 그 정직한 땀방울이 어디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진짜 적금이고 그게 진짜 건물입디다. 그분의 말씀은 어제 상구가 던졌던 그 독설들을 씻어내는 정화수 같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인천대공원 근처에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며 동네 아이들에게 나무 깎는 법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손기술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그 순간의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말이죠. 그분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9월동 아파트 단지 입구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거실 바닥에 앉아 소래포구에서 가져온 멸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 당신 얼굴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공원 공기가 좋긴 좋은가 봐.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 곁에 앉아 멸치 대가리를 함께 따기 시작했습니다. 30만 원짜리 참치회를 먹을 때보다 비릿한 멸치 냄새를 맡으며 아내와 어깨를 맞대고 앉아있는 이 시간이 훨씬 더 달콤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그놈들 연락처 다 지웠어. 단톡방도 나왔고. 제 말에 아내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는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제 거친 손을 가만히 덮어잡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은 충분히 애썼어요. 그동안 그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 고생 많았잖아요. 우리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형편대로, 우리 속도대로 살아요. 92만 원이면 어때요? 당신이 정직하게 벌어온 그 돈으로 우리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는데 뭐가 부족해요? 아내의 눈가에 맺힌 작은 이슬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눈물은 가난의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남편에 대한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안산 현장에 수납장 들어갈 게 있는데 아버지가 예전에 말씀하신 그 정밀 가공법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반장님 실력? 아니면 이거 도저히 각이 안 나와서요. 아들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오랜만에 호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아, 반장 퇴직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나를 찾아? 그래, 이 아버지가 가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마. 상구가 비웃던 노가다 현장은 저에게 다시금 살아갈 이유를 주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자는 강남의 건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술을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존재 자체를 자부심으로 여겨주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우연히 들은 소식에 따르면 상구는 그 잘난 주식 투자가 잘못되어 송도 아파트를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중식이 또한 그놈의 블랙카드를 유지하느라 빚더미에 올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불행조차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 인생이라는 책에서 찢겨나간 한 장의 얼룩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초라해지고 계십니까? 친구의 화려한 차, 자식의 높은 연봉, 그리고 당신의 낡은 옷차림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나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30년 넘게 일터를 지키며 자식들을 키워낸 그 거친 손마디는 세상 그 어떤 명품 시계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훈장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가짜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92만 원의 연금? 그건 절대 부끄러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이 험한 세상을 정직하게 버텨왔다는 증명서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밥상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짜 노후의 낙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핸드폰 속에 있는 그 불편한 이름들을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로소 혼자가 되었을 때 당신은 당신 곁에 남아있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최은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동안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제가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